네, 안녕하십니까. 지구헌법학 입문의 오동석 교수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지구헌법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지구헌법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그래서 현재 여러 이제 세계 나라에 있어서의 생태적인 관련 내용들을 헌법에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그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생태 관련 헌법 조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담은 것이 보통 이제 헌법의 전문에 담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각 나라들이 이런 생태적인 이념들을 담고 있는데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 설명할 때 생태적 조항을 포함시킨 나라의 예로서는 프랑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헌법 전문에 보면 자연과 인류가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천명하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제로 한 이제 사전 예방주의. 사전 예방주의는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이 남용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헌법에 명시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한국 헌법의 경우에도 이런 내용을 헌법의 전문에 담아보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된 거죠. 박태현 교수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전문 개정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연 환경은 우리들은 인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인간과 무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헌법이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물론이지만 인간 이외의 생명체들과 함께 존속하고 번영하는 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이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을 생태 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이제 방식의 주장인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는 국가 목표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목표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고 그것이 이제 입법, 사법, 행정 권력에 의해서 구체화되도록 헌법이 명령하는 것을 이런 방식의 조항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독일 기본법 같은 경우가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의 20조의 A는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 질서의 범위 안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과 사법을 통해서 자연적 생활 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인간 아닌 자연 그 생활 기반들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독일이라는 나라의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범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이런 여러 가지 정의 문제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담아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의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가치는 존중돼야 되고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존중하는 문화를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 목표로 설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인 거죠. 세 번째는 근대헌법을 말씀드릴 때 세 가지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기본권의 보장, 권력 분립, 그리고 국민국가 단일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법에서 근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권의 보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생태적인 내용들을 기본권 형식으로 한번 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방식의 특징인 거죠.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헌장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및 환경의 질적 개선은 유럽연합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환경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화함으로써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책무로서 그리고 또 정책으로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현재 한국의 헌법에도 환경권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구적인 의미 또는 생태적인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한편에서는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그런 환경권에다가 장래 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라든지 아니면 인간 이외에 공동의 어떤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지구의 여러 가지 생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보자라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기본권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조항은요, 좀 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이런 이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연의 권리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권이라고 하는 또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 아닌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명시하는 거죠. 에콰도르를 비롯해서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이런 헌법 조항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에콰도르 헌법의 규정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은 존재할 권리, 지속할 권리,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또는 필수적인 자연의 순환 과정이나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할 권리가 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인간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일정한 마치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자연이 그 자체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에게 이제 그런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자연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자연은 재건될 권리 또는 손상된 자연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주장할 수 있는 보상에 관련되는 권리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제 그런 환경권이 침해당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 말고도 자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계속 존재할 권리가 있고 만약에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럼 이제 누가 이제 그걸 권리를 주장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나 회사 같은 법적인 주체 또는 국가에게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이런 자연의 권리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이것은 법으로 집행하는 권리로서 직접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국가를 비롯한 공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자연을 대신해서 권리를 주장해 주는, 그럼으로써 국가 내지는 기업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이제 직접 자연을 권리 주체로 해서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이제 헌법에 담겨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지구 법학 내지 지구 헌법학과 관련해서는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이런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헌법에 규정되기만 하면 될 것이냐. 앞서서 살펴보신 대로 누구라도 이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이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권리 주장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자연 환경이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체제 또한 갖춰야 되는 거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모색이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 나와 있는 어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인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국가 녹색재판소라고 하는 이제 재판소를 별도로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환경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공정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제3자, 그러니까 내 땅의 문제 아니면 어떤 소유권이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자연 환경의 또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연을 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원인이 정확하게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뭐 분명하게 따지다 보면 사실은 원인이 그렇게 쉽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개발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런 그런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원인이 되는 행위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또는 그런 판결을 이런 녹색재판소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몇 차례 나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 사전 예방 원칙, 그리고 오염자 부담 원칙. 그러니까 환경 원인을 초래하게 된 환경 파괴 원인을 초래한 사람에게 부담이나 비용을 지우는 이런 것들의 원칙들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실증 효력이 없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헌법에 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구, 국가기구를 어떻게 마련해서 설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또한 하나로서 함께 얘기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체제를 넘어서 바이오크라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체제를 얘기하는 것들도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도의 이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녹색재판소와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그 생태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판결을 또한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생명권의 보호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려면 인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물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좀 태도의 전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제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지구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전체적인 그런 어떤 생태계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해서도 생명과 그것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구 헌법학의 구체적인 과제는 그런 내용들을 헌법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헌법에 담아내고 헌법에 담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법률로서 입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행정을 통해서 집행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부,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와 같은 이런 이제 사법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판결을 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보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는 담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구 생태주의가 무엇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는 과제는 개헌 이후에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학적인 담론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 거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이제 국가의 조직 체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헌법학의 그런 방향성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법학은 21세기 초에 등장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가 있기 때문에 코마 컬리넌이라는 사람의 좀 그 말을 인용해 보게 되면 현재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약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논의가 제기가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헌법에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으로서 이것이 활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있었던 입법과 정책을 다시 한번 지구적 관점에서 재성찰해내고 또 비판해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구법 헌법학에서의 지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 그리고 인간만이 아닌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고려와 존중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전환이 필요한 거고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자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지역적인 이런 불평등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 것이고 또 그 피해자는 누구인 거고 그 피해자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함으로써 지구 환경에 많은 위해를 끼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통 이제 그 관계는 뭐 남북 간의 관계로 남북한이 아니라 남반부와 북반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런 정의의 또는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지구적 관점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국제법이라고 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과 다른 존재까지도 확장되는 이런 이제 관점과 개념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서의 정의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동안에 역사적인 이제 과거 청산의 문제에서 주로 이제 확인해왔던 것이 그런 이제 진단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이런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지구 헌법 파괴 관점에서의 전환기의 정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개발도상국들에게 대해서 가해졌던 이른바 선진국들의 책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칫하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결국은 개발에 대한 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보상, 배상 또는 조치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환경 친화적인 기술들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또는 이전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까지 있어 왔었던 근대, 현대를 넘어서서 현재 21세 시대에 그런 지구헌법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전통적인 국제기구를 넘어서서 보셀만이라는 연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관장할 수 있는 이런 국제기구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제 이론적인 작업과 실천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강의에서도 계속 또 살펴볼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